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 좌절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보훈처에서요. 결과적으로는 이물리안 행진곡 합창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얘기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거의 재창이 될 것처럼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진 걸까요? 네, 그래서 보훈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청와대의 요구 조건을 검토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보훈처장을 이제 해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보훈처장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훈처장만 이거 갈리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예. 때문에 이 꼬리 자르기처럼 보훈처장한테 모든 거를 다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작전이다.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마음은 없었는데 보훈처장이 이제 총대를 매게 하고 보훈처장만 자르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만약에 지시했다 그러면 이 뭐 이제 지지자층도 이제 뭐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 보훈처장이라고 하는 실무 담당 기관장을 예. 앞에 내세우고 잘라버리는 것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청와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훈처장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예. 식으로 하면서 보훈처장이 처신을 잘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야당 쪽에서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해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질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렇죠. 본질이 또 희석화되는데. 예, 그러면 예,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생각하는 이 그 재창을 허락하지 않는 이 문화적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네, 뭐 사실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죠. 지만원 씨하고 뭐 이런 보수 단체들이 예. 뭐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었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비교하기도 5.18을요. 예. 예, 그렇죠. 또 심지어 폭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폭동자들이 1인당 뭐 6억에서 8억 원씩 받아가지고 6억에서 8억을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뭐 이렇게 고양시에 뭐 한 의원이 또 그렇게 밝혔었잖아요. 예, 예. 이걸 이제 유포시켜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는데 예. 이렇게 끊임없이 이쪽 특히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제 안보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런 유언비들을 유포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서 마치 이제 광주 민중항쟁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정신성을 훼손하는 그런 담론들 계속 유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청와대 예. 쪽에서는 예. 그런 지지 세력을 옹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이제 묘한 제스처를 계속하면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지지자들이 있는 한, 그런 세력들이 있는 한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재창을 하면서 입을 벌려갖고 노래를 안 할 거란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렇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뭐 요즘에 일베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담론들을 또 만들고 그거를 또 뭐 여당 쪽이나 이쪽 그 세력들이 퍼날르는 상황들을 계속 담론을 이제 만들어나고 있는데 예, 예. 이런 것이 있는 한은 뭐 재창이든 뭐 이런 것은 하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인정도 안 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일베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대통령이든 여당이다라고 한다면 지지자들은 기반으로 두되 뭔가 때에 따라서는 화해라든가 뭐 혹은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을 갖다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어떤 이유나 근거들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통합을 하겠다, 뭐 합의를 하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요. 예, 예. 그리고 진짜 통합과 합의를 하려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제 1차적으로는요. 이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좀 왜곡하는 그런 그 유언비를 유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혐오 범죄 처벌하듯이. 예, 2013년 5월에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천여 건에 달하는 왜곡 사례가 접수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이제 고소 고발만 있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하.
만약 이런 것들을 처벌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폄하, 예. 왜곡 예.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계속 그게 세력 형성이 되고 담론이 폭증하게 되고 예.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정말 통합과 화해 협력에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5.18 광주민주항쟁 또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우선 돼야만이 화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지. 그거 없는 상태에서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뭐 재창을 하니 합창을 하니 뭐 하겠느니 마느니 인정하게 마느니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쪽 논리에 대로 어긋나는 것들은 굉장히 강고하게 뭐 협박하고 처벌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그렇죠. 반대편은 안 해줍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사범들은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권력기관에 있는 수장은 예.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어떤 태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걸 그러니까 모욕죄로 거꾸로 된 거예요. 판단한다니요. 거꾸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5.18 관련해서도 이 왜곡하는 행위 특히 일배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예. 그런 어떤 모욕죄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 충분히 일배도 엄청나게 많은 저촉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은 왜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들이 조치됐을 때 화해 협력을 위한 어떤 동반자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 갖출 태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 없는 상태에서는 뭐 어떤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계속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반쪽짜리 행사가 되고 그렇게 돼도 저들은 그걸 오히려 노리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이번에도 뭐 그 국민의당에게만 청와대에서 그것도 직접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중질환 내지는 뭐 아하. 모랑캐 뭐 EJ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갈라놓고 그러면 광주 시민 이번에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당에 어떤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러면 예. 광주조차도 그럼 갈라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념식에 참석하는 단체와 참석하지 않는 단체를 갈라놓고 또 이렇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싸우게 갈라놓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뭐 여론도 갈라지게 만들고 오늘 하나 했던 어떤 주체 세력들도 갈라지게 만들고 이런 어떤 행태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이 화해와 상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볼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충분히 들게 되겠고요. 예. 그 가운데 왜 박지원 의원한테만 그 직접을 전화했는지 그 점을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입장을 왜 거기만 전화를 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그걸 또 자랑스럽게 뭐 나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훈처장을 뭐 해임안을 하겠다. 보훈처장이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굉장히 인정받은 거 아니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전화 왔기 때문에 뭐 파트너십이 국민의당만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요. 그 핵심은 자중질환인데요.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식 평론가하고 연결을 해봤는데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고맙습니다.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문화와 음모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깐느 영화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공식 상영됐는데 뭐 5분 동안 기립박수 나오고 그 평론가들은 극찬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아가씨는 이번에 왜 깐느 영화제에서 공식 경쟁 부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년 만에 들어간 것이고, 감독은 사실 이 영화가 좀 아기자기한 영화여서 예. 수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현재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국내에서는 거의 선보인 바가 없거든요. 7월 그렇죠. 개봉이고 기자 시사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 예고편은 봤는데 때깔이 아주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시대극의 면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때의 최고, 상류층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깔 면에서는, 예, 그 시절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그랬듯이 굉장히 휘황한, 예. 고전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뭐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완벽한 미장센이에요, 정말. 예. 그런데 뭐 전체 내용을 뭐 대충 그 소설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민감한 노출들이 있는 상황인데도 깐네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외국 그 소설을 예,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섹슈얼리티에 관한 겁니다. 예, 거기 이제 레즈비언 섹슈얼리즘, 뭐 플러스 SM, 사드 마조히즘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폭력이라든가, 단순히 그 폭력이 꼭 뭐 피를 많이 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고드는 어떤 그 미묘한 선정성과 어떤 변태성 이런 것을 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그 박찬욱 감독이 밀어붙인 어떤 섹슈얼리티의 선정성이라는 게 어떤 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현재 반응은 굉장히 섹슈얼한 영화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야한 그런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들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인간의 뭐 서열, 그러니까 구조적인 서열 관계들을 놓고 그것을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미묘하게 섞어놨다, 꼬아놨다. 예, 그런 평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일제라는 배경이 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2중, 3중에 또 억압적 구조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동성애고 그 가운데서 그렇죠. 서열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의 동성애고. 그렇죠. 야, 이거 뭐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 아가씨와 하녀 사이에 그렇죠. 그런 레즈비언 그런 사랑이 있고 또 이렇게 사기꾼 하정우 씨가 귀족 사기꾼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유혹적인 온못바탈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층위의 다양한 변태성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김민희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 그러던데. 김민희 씨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예쁜 모델 출신의 배우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살인마 캐릭터로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갑자기. 화차죠, 화차. 화차. 저 그때, 너무, 진짜, 너무 멋진 배우가 탄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피칠갑의 상태에서 자기 뺨을 때리는, 그런 넉나간 듯한 표정, 이런 것은, 저 배우의 내공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여우주연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정말 그 혼신의 연기를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늘함이 있죠. 그 배우한테서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지금 얕지 않은 어떤 아가씨뿐만 아니라 부산행도 그렇게 평가가 좋았다면서요. 네, 연상호 감독은 이제 뭐 돼지의 왕이라든가 사이비 같은 굉장히 밀도 있고 심오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다뤄왔던 그런 감독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은 뭐 애들 보는 좀 편안하고 가벼운 매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실사로 하기 어려운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었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작가의 색깔이 묻어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매체이죠.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심오한 작가 세계 같은 것을 보여주었던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 실사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좀비 영화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좀비
예.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게 간간히 원래 시각적으로 서양 예. 귀신이잖아요. 예, 서양 물론 귀신이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다가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원래 뭐 좀비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를 거쳐서 이렇게 거기 원래 부두교의, 원래는 그렇죠. 예, 아프리카 귀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카리브해에 정착을 한 그런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부두교에서 나온 시체인데 사실 시체가 아닌 그래서 살아있는 사실은 시체. 그 남미에서부터 오는 이민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떤 막연한 불안과 공포,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비에 예. 딱 얹어져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는 예.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전혀 좀비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GP506 같은 영화는 사실 좀비 영화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군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군대 하지만 스릴러. 예.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자로서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이 지금 곡성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깐느에 비공식으로 초청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도 그 굉장히 그 좀비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컬트, 엑소시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좀비 영화, 형상으로 나오는 것은 좀비 영화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행 가고 곡성하고 둘 다 좀비 영화인데 한쪽은 곡성은 오컬트 형식으로 풀고 그리고 부산행은 완전히 좀비 액션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화들이 새로워졌어요. 소재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2016년이 이제 좀비 영화가 굉장히 대규모 상업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원년이라고 이제 나중에 영화사가들이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좀비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낯설게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감염되는 자로서 살아있는 몸을 막 파먹는다 이런 어떤 공포라는 것은 사실 많이 내면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곡성에서 거의 좀비 그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면 굉장히 한국화되어 있는데도 그게 서양 귀신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요 무수단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좀비 영화예요. 예. 올해는 아무튼 좀비의 대창궐입니다. 그러면서 좀비가 한국화되는 거고 한국적 그렇죠.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좀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좀비일까요? 좀비가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공방에 이용되기도 했었잖아요. 뭐 일베하고 또 오유하고의 어떤 그 다툼에서 서로를 좀비라고 그렇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거에 한국 전쟁 때 서로 괴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북에서는 남쪽 보고 괴뢰, 남에서는 북쪽 보고 괴뢰. 그러니까 그 괴뢰는 허수아비라는 뜻인데 최근에는 그게 좀비라는 말로 대치가 됐거든요. 좌좀, 뭐 이렇게 서로 좀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 어떤 경계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넋이 빠진 듯이 로봇적으로 어떤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지만 저자가 혹시 좀비인가? 그리고 나를 날 것 그대로의 상태로 뜯어먹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이 감염되는 공포. 뭐 이런 거는 사실 한국 현실에도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는 어떤 무의식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곡성은요, 단지 이것을 오컬트 좀비물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장르라는 특징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어떤 굉장히 내부가 아주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곡성은 오컬트 좀비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질문 자체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품고 있거든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령 뭐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현혹되는 존재, 미혹되는 존재가 맞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를 겨우겨우 끌어가는 존재인데, 근데 언제나 그렇게 미혹되면서도 사실
문제는 끝까지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보이는데 그렇죠. 끝까지 믿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의심, 불안, 불신 속에 가둬져 있는 어떤 존재이다라는 인간 존재의 한계 같은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성이 지금 어쨌든 11월을 누르면서 예매율 1위로 올라섰고 개봉 5일 만에 200만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제 이런 어떤 재미가 아주 꼴꼴한 그런 영화이죠.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그 컬트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겠네요. 막 신봉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번 보지 않고 막 두 번, 세 번 보는 영화입니다. 11호가 한창 그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 나름 꾸준히 2위를 하면서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킨 영화로서 탐정홍길동도 있거든요. 예. 근데 탐정홍길동도요, 굉장히 한국 사회의 모순 같은 것을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조성희 감독도 굉장히 독특한 정신세계와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이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슈퍼히어로물 또 뭐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행하지 않았던 웨스턴 뭐 이런 어떤 장르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의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불안 이라는 것을 이게 끔찍하게 재구성해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98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군사 정권이 어떤 자작 테러극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얘기는 1983년에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여러 가지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악당과 대결하는 슈퍼히어로라고 했을 때 그 악당은 배트맨이 뭐 대적하는 조커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잡범 상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도둑놈은 그런 게 아니죠. 국가 권력을 탈취하려는 자죠. 나라를 삼키려는 자.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우리 영화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놓여 있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새로운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진미 평론가였습니다. 예, 5.16 정말 또다시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복을 좌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이 본 것,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peak Now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Who should be rudely barging in on a white veil occasion, but you are not the kind of boy who should be marrying the wrong girl. I sneak in and see your friends and her snotty little family all dressed in pastel and...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